2019년 어느 여름, 이은혜와 친구들은 피해자와 계곡에 놀러갔고 저 다이빙 명소예요. 맞아요. 제가 저기 현장을 직접 갔었어요. 그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튜브에 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계속 심하게 물장난을 칩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현수 튜브로 꼬리나기. 우와, 높다. 높은데? 자, 지금 내연남으로 알려진 이 조현수.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막 보이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윤모 씨를 부추기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모 씨를 압박하고요. 결국 이은혜의 말에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이빙을 한 윤모 씨가 시간이 지나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7분이 지나서야 이은혜가 신고를 합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라고요? 여기 계곡에서 빠지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계곡에서 빠졌어요? 결국 피해자는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윤모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도중 발견된 수상한 점들. 윤모 씨가 수영을 못하는 걸 알면서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점, 이은혜와 지인들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 사망 시에 나오는 생명보험 8억 원이 보험의 효력 상실 4시간 전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윤모 씨는 평소 가족들조차도 절대 신혼집에 오지 못하게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수상했습니다. 윤모 씨 매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얘네가 이렇게 왜 안 보여주려고 하지? 정말 너희 살고 있는 거 맞냐? 뭔가 좀 정상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누나와의 대화입니다. 출근해? 출근했어. 왜? 나 내일 니네 집에 가도 되지? 안 돼. 왜? 내일 일 있어. 왜? 그럼 일요일 날 갈게. 주말에 다 출근해. 주말에 언제 출근하는데?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면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좀 보려고 그러지.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말 못할 이유가 뭐 있는 뭐 빨간 딱지라도 붙어있어? 안 붙어있다고.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이상하셨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평소 행동까지 더해져서 유가족들이 좀 뭔가 수상함을 느끼는 거죠. 결국 누나가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재수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후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이은혜와의 녹취 파일이 고스란히 복원됩니다. 우와, 다행이다. 이 윤모 씨가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러난 이은혜와 윤모 씨의 충격적인 관계. 여보세요? 뭔 소리야?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 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아이고야. 그리고 다른 날의 통화 내용. 여보세요? 얘기해. 오빠 지금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금전적인 요구를 할 땐 한없이 부드러워졌던 이은혜. 지금 여행 경비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중이에요. 100만 원 일단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걸 할게.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면 어떡해.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급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그런 급한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왜냐 어차피 29일 날이랑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철저하네. 우리 가는 것도 원래는 1인당 비용이거든?
내는 게 다 반반씩 되는 거잖아.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내일 아침까지 줄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오빠한테 나머지를 빌릴게. 빌릴 테니까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날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당장 오늘. 이건 바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당장 오늘인지 몰랐잖아. 아유, 쩔쩔매. 내지 말고 있으라니까. 내가 내야 된다니, 내가 줘야 된다 그랬잖아. 방세를 내지 말고. 근데 여행 경비로 써야 된다면서 방세를 못 내게 하는 통화였습니다. 여행이 급해? 방세보다? 그렇게 이은혜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과 유흥을 즐겼죠. 윤모 씨는 친구에게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3,000원만 입금해줘. 친구에게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에게도 3만 원을 입금해달라. 회사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지금 사 먹을 수가 없다. 자, 전기가 곧 끊긴다. 아껴 쓰고 있다. 그냥 전기세 좀 줘라. 38,000원. 사채도 썼구나. 네, 사채를 써서 돈을 구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아예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생계 유지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인데요. 저게 진짜 사이. 저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영화 포스터처럼 만든 거죠. 넌 벗어날 수 없어. 뭐 하는 거야? 감독 이은혜, 주연 피해자. 자, 삶이 무너져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 윤모 씨에게 단연간 행해진 이은혜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습니다. 납장. 아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많이 떼어갔나 보다.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정말. 몰라줘서. 윤모 씨가 힘들어하고 울먹이면서 통화할 때는 또 사과하고 달래주기도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이해해, 그만할까? 이해해. 헤어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나도 모르게. 미안해. 난 그럴 의미 아니야, 아니었나. 오빠 이해해, 진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윤모 씨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을 들게끔 그렇게 유대해온 이은혜의 행동이 보이는데요. 결국 이은혜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 윤모 씨의 생명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살해 계획을 세우고 결국 내연남 조연수와 도망을 가게 되는 이은혜입니다. 수배 중에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를 부렸던 두 사람은 결국 4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요. 결국 조연수 징역 30년, 이은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2023년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비로소 종결된 사건인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혜는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냥 뉴스로 대충 접하신 분들은 아내가 내연남이 생겨서 두 사람이 짜고 남편을 보험금 타기 위해서 죽인 뭐 이런 사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은혜가 남편을 굉장히 조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통화 내용은 처음 듣는데 저렇게 좋게 하기도 했군요. 저는 되게 안 좋게 한 것만 본 적이 있는데 아 저렇게 좀 의심을 하거나 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조종할 때는 막 윽박도 지르고 화도 내고 폭력적인 그런 언행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대화 내용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이 새로운 가스라이팅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패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고 유죄 판결 사실을 아니까 전부 범죄다라고 인식 갖고 이렇게 보시지만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봤다면 피해자 스스로 뛰어내렸거든요. 저 이은혜든 누구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대질 않았어요. 경찰도 그래서 이건 사고사로밖에는 결론을 못 내린다라는 게 최초의 경찰 수사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치밀한 겁니다. 이은혜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많거나 힘이 셉니다. 또는 지식이 많거나. 그래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지? 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반복되면서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주변과 차단시켜요. 다른 제3자로부터 네 말이 맞아 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이 맞고 난 틀려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은혜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알고 있던 거랑 달리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대화 내용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느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은혜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신혼부부인데 서로 같이 못 살아요. 자기는 지하 골방에서 있고 이은혜는 어디선가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게 모두 누구 잘못? 내 잘못. 자기 잘못.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찾아오겠다고. 너 신혼 맞아? 신혼인데 그럼 같이 살아야 될 텐데 뭔가 이상해. 못 오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만약에 가족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이은혜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은혜가 토라지고 삐지고 자기에게 원망하고 이거 자체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월급이 6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진짜요? 예. 근데 그 월급 전체를 다 이은혜가 다 갖다 써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그 직원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전부 풀로 대출을 받아서 또 이은혜가 다 갖다 써요. 할 수 있는 금융권 대출 다 받아서 이은혜가 다 써요. 그런데도 오빠 또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달란 돈 안 주면 피해자가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피해자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면들을 보지 않으면 겉만 보고 객관적인만 보면 이은혜가 강요한 거 없어요. 압박한 거 없어요. 욕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질러요. 알아서 피해자 윤 씨가 다 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잔인한 가스라이팅이다. 과거에 결혼됐었고 만났던 남자도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다른 남자들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마치 사이비 종교에 사람이 빠지는 과정하고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조하고 지지하면서 결국은 복종하게 만드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과거 이은혜와 결혼을 했던 남성들의 이야기를 전부 취합을 해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조하게 만들고 지지하게 만드는 이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갚아줘야 돼. 또 오빠 믿고 이걸 내가 빌렸어 급해서 이거 다 해준다고 했잖아.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마치 이것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지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게 됐던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저거 왜 당해? 저거 누가 봐도 저 진심 아니야라고 하지만 뭔가 이 약점을 파고드니까 그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장시간 피해자의 아주 취약한 점들을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올가미 같은 이런 범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망한 윤모 씨가 가평 사건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놨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내용이었지만 결국 이은혜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오, 장문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오늘 자살하려고 등산용 로프를 인터넷으로 샀다. 한 2천만 원 있음 은혜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죽고 보험금 나오면 은혜 좋아할 거야. 완전히. 다 알아. 네, 은혜는 나 아마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스스로가 쓴 글인데요. 심리 상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다 아는데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은혜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비난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왜냐하면 저 정도가 되었을 때는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 부모나 누나나 뭐 이런 다른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자살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심리부검이라고 하거든요. 심리부검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면 일기든 메모든 이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있고요. 이게 누군가 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좀 달라요. 근데 저 내용만 보면 저건 결코 혼자만 쓰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은혜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나나 어머니나 내 가족이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기에는 이은혜에 대한 어떤 함께 살고 싶다는 갈망도 보이지만 원망도 보이고요. 그리고 평가도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라는 거는 이건 상주인데 상주가 장례식에 오고 안 오고가 아니잖아요. 장례식에 가장 주빈이어야 될 사람인데 안 올 것 같다라는 거는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들은 아마 만약에 어떤 이런 살해든 어떤 시도가 있기 전에 이은혜가 본다면 자신이 반성하거나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살해나 어떤 시도 이후에 누나나 가족이 발견한다면 이은혜에 대한 수사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어떤 마음의 어떤 단상들이 보여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건데 정말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내밀고 싶었지만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글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혜에게 적용된 혐의 보시면 살인죄가 있고 살인 미수죄가 있어요. 근데 보험 사기죄가 있죠. 그 살인 미수가 지금 소유 씨 말씀하신 살인 시도를 했었던 보고 독을 사용해서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 양 조절에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결국 미수에 그쳤던 일도 있었고요. 이 사건의 가장 이제 살인의 의심을 사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 보험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를 때도 7번째로 계약이 실효되기 4시간 전이었어요. 이 4시간만 지나면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은혜가 놀러 가자고 하고 빨리 다이빙을 하도록 재촉을 막 합니다. 그 시간 전에 뛰어내리게 하려고. 계획된 범죄로 판단을 했던 것이 법정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공범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공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이 체포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공범도 사망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습된 범죄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은혜는 파타야에서 그 전 남편이 스노클링을 하면서 이미 그 사고로 판단되는 형태의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윤모 씨 사건 때도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고발한다고 프로그램에 제보까지 했었습니다. 맞아. 제보까지 맞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고사로 종결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피해자 차에서 물어보니까 가족이 아 이거는 살인 같다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러면 다시 이제 다른 경찰서에다가 진정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돼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보험금 타내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의심은 가지만 그냥 법적으로는 사고사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한 꼴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 이은혜가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내 장례식장에 이 사람은 안 올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뭐 나에게 관심을 끌 거야. 뭐 이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긴데 내가 수영을 못하고 물도 무서워하는데 계곡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다이빙 하라니까 다이빙도 하고 이 마음은 또 뭘까요? 관계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게 인질관계다라고 보거든요. 이은혜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건 동거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같이 살아줄게. 그리고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둘 간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잘 사는지가 늘 걱정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그런 걱정을 끼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해답은 이은혜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은혜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두 번째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단히 착한 분이에요.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하고 평화지향적이라서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해요. 이런 관계에서 주로 상대방이 그 성격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갈등을 유발합니다. 막 싸우려고 하고 또는 화를 내고 막 삐치고 이러면 상대방은 그게 싫어서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지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적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 대단히 고학력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은혜가 하는 행동과 말의 의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영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까지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이은혜가 잡고 있는 인질이라는 함께 살아줄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어주면. 근데 내 말 안 들어준다? 그럼 나는 당신 가족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야. 뭐 이런 어떤 분란을 일으킬 거야 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가스라이팅 사건. 7년 동안 친구 부부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장문의 호소글. 악마 부부에 의한 노예 생활 7년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동생이 직장 동료인 B 씨와 그의 아내인 A 씨와 함께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부부에게 감금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살기 싫고 지옥이었는데 노예처럼 대하고 화인처럼 대하면서 셋을 착용할 때는 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다리도 계속 묶여 있으니까 이제 연말을 죽이겠다 막 그런 식의 협박을 자주 했었어요. 7년 동안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관계를 보시면 피해자와 부부 중에 남편은 직장 동료고요. 아내는 피해자랑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던 아내는 피해자가 해야 할 집안일 목록들을 계속해서 A4 용지에 반복해서 쓰게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수시로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코뼈가 골절됐고 고환이 파열됐고 이 피해자는 수술만 4번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지시로
피해자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 시계. 감시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시계를 배경으로 30분 단위로 사진을 찍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아이고야. 근무 중에도 혼자 있을 때는 시계와 함께 인증샷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를 다용도실에 가둬두고 벌레를 먹이는 등의 행동도 했고요. 저 가능한 거. 7년 동안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피해자는 2020년 2월에 이 부부로부터 겨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친구 부부 집에서 감금이 되다가 겨우 이제 회사만 오가면서 7년을 갇혀 지낸 남성인데 2020년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경찰에 이제 이 사건이 드디어 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있는 일인가요? 뭐 쇠사슬로 뭘 묶어?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이 이 감금 생활의 시작이었는데요. 네. 2011년에 가해 여성과 피해 남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2년 후 가해 여성과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 그리고 피해 남성까지 3명이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아주 묘한 동거 관계입니다. 네, 그 발단은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들어온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유사성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유사성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리지 않은 너의 잘못이 더 크다. 너의 음모까지 내가 가지고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추행하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뭐 실수면 실수를 해놓고 왜 그걸 저 사람한테만 뒤집어 씌우자. 이거 다 계획된 것 같은데 뭔가. 저도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범행이 치밀하고요. 집요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됐단 말이죠. 아마 동거를 하게 되면서부터 계획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쇠사슬 얘기가 또 나와요. 쇠사슬을 채워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죠? 피해 남성이 도망을 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잠잘 시간이 되면 피해 남성이 도망갈 수 없도록 다리에 쇠사슬을 감아가지고 자물쇠를 채워놨다. 피해 남성이 자는 동안에 쇠사슬을 묶은 거는 남편입니다. 부부가 끔찍하게 폭행도 일삼았는데 토치를 달궈가지고 피해자 가슴에 대기도 하고 고분이네.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리쳐서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샤워기로 물고문도 하고 소변을 마시게도 하고 귀뚜라미를 먹게 한 가혹행위 전부 이제 남편이 함께 한 걸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전과를 만들기보단 저걸 택했을 수도 있고 뭐 직장도 관둬야 되고 이런 게 무서웠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 악마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이 부부가 밖에 일이 있으면 남성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남성을 차 트렁크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본인들이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이 감금 상태가 이어지는 도중에 이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갈 때도 이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망갈까 봐 신혼여행지까지 동행을 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참 엽기적이고 황당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얻는 게 뭐죠?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괴롭히는 건지. 예, 있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피해 남성의 월급이 들어오는 카드는 가해 여성이,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가해 남성이 가지고 다니면서 유흥비, 생활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이 돈이 필요할 때는 이 가해 부부한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었대요. 노예네 진짜. 네, 8,7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탈출하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딱 쥐고 있는 그런 협박의 빌미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우선 성폭행범으로 신고할 거야.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해자가요, 피해자의 어머니 집 주소 알고 있죠, 연락처 알고 있죠. 이 여성이 부엌 칼을 들고 너네 엄마 죽이겠다 라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남에게 알리든지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족 모두에게 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피해 남성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이 피해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스스로 극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너를 해치겠다라고 하면 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뭐 도피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데 너의 가족이나 부모 또 지인이 너 때문에 언젠가 피해를 끔찍하게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은 자기가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리적 지배를 받는데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혹시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과정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친형한테 내가 이 사실을 털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형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한 남성의 끔찍한 노예 생활이 무려 7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악마 부부에게는 공동 공갈, 공동 상해, 공동 감금,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가해 여성은 징역 7년, 그다음에 여성 남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약해. 그런데 이 가해 여성 정말 뻔뻔했던 것이요. 이 피해자의 형이 계속 공판장에 나가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여성 단 한 번도 일말의 죄책감, 미안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전혀 내비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의 형이 우리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모두가 꾸며낸 일이다. 조작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기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뻔뻔한 모습을 법정에서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도요, 심리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양산해서 실행한 범죄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뜨린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파트 입구.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검은 승용차가 이제 후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내립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은 뚜벅뚜벅 걸어가 경비실로 향하는데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이제 막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아까 그 저 운전했던 사람 일행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왜 그래? 근데 경비실 안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잠시 후에 밖으로 나온 남자가 더욱더 흥분해 있고요. 예, 그리고 막 이제 발길질을 합니다. 막 의자 집어던지고 깨고. 예. 팔을 조절 못하는구나.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경비원을 향해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 남성. 여기 붙이지 않는다잖아, 붙이지. 네, 앉으지. 야, 들어가겠다. 자, 경비원 두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빨리 뭐야? 네, 폭행까지 일어납니다. 야, 지금 차단기가 지금 안 올라갔다고. 왜 저래? 경비원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람이 지금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쳤다. 네. 아이고. 경비원 한 분이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아유,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신가? 이 남자가 덩치가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요. 젊어 보이고. 네, 경비원분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유. 빨리 경찰. 네, 계속 말리는데 이제 말리는 사람까지 때립니다. 진짜 왜 저래? 말리는 경비원도 계속해서 주먹질을 합니다. 너무 근데 친구도 진짜 최선을 다해 말리고 있긴 한데. 네. 빨리. 자, 경비원 한 분이 이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네.
야, 저거 어른한테 주먹질 얼굴에다가 저 하는 거 진짜 자체가 민폐다 아우, 진짜. 진짜. 뭐야 왜 저래? 그런 놈들은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진짜 저 제대로 하도 그냥 저 당해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입주민 갑질 폭행이라는 사건으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열렸지? 친구의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차단기가 안 올라간 겁니다. 얘기를 하면 되지. 네, 가해 남성은 이때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했나? 왜 저렇게?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미등록 차량은 그쪽 라인이 아니고 방문객용 출입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지금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뭔가 술도 마셨을 것 같아. 술 네. 마시고 그래도 뭐 그렇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욕설을 퍼붓고 경비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폭행을 한 겁니다. 네, 폭행을 당한 경비원들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저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알려지게 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가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중에 4천 명이 가해 남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나 봐요, 경비원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청구를 올리면서 입주민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처벌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받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저 남성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나는 돈이 많으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 와. 다른 경비원분께는 너도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점, 주민 갑질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게다가 과거에도 폭행과 주치 소란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적이 있었던 점 하는데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역시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입주민이니까 계속 마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복수하면 네. 어떡해요. 그런 점들이 이제 한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남성은요. 이것조차도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법원은요. 이런 남성의 항소를 이유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새벽 2시 어느 한 무인 점포. 중학생 둘이 들어옵니다. 근데 오토바이 헬멧. 한 친구는 헬멧을 썼고 한 친구는 뭐 후드로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벌써 무인 점포는 운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무인 결제기 위에 달린 CCTV를 돌려놓더니 챙겨온 망치로 무인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왔어. 이때 주인. 주인은 아니고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는 팔뚝이 되게 두꺼워요. 팔뚝이. 두꺼워요? 네, 두꺼워요. 팔뚝이 되게 두꺼워요. 그때 나타난 남성의 정체는 옆집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얘들 지금 뭘 훔치러 왔구나 직감을 하고 옆 가게 사장님은 몸으로 문을 막기 시작하는데 밖에서는 잡아당겨야 되고 안에서는 밀어야만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인기척을 느낀 중학생들. 그 문 앞으로 쓱 다가가는데 자 완전 봉쇄를 하고 그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경찰도 왔습니다. 와, 신고 빨리 하셨네. 자 경찰이 왔는데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한번 지켜보죠. 망치를 일단 내려놓고 숨기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보세요. 아이고야. 뭐 하려고? 자 보세요. 도망가려고? 지금 흡연을 하다가 아이고야.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뭐 본 게 많아요 지금. 왜 저래 진짜. 어린애들이 진짜 저거 어떡하려고 하냐. 네. 그리고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자기도 저거 숨 못 쉴 건데 저거.
헬멧까지 내리고 사정없이 소화기를 분사한 다음에 중학생들은 뭐가 즐거운지 춤까지 추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점프하는 후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못 보이게 하려고 소화기를 이용했는데 이제 뒷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뒷문이 잠겨 있습니다. 더맨 넘어. 아, 그래서 결국 정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에 나와서 체포됐습니다. 다 손해배상해라. 진짜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 야, 근데 약간 친구들끼리 같이 있으면 네, 용감해지는. 네, 뭐 없었던 용기가 막 생기고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냥 바로 그냥 뒷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소화기를 굳이 왜 뿌린 건지. 이 뭐 도주할 때 그 체포를 지연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를 한 거죠. 결국 이 철없는 중학생들이죠. 이 중학생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인 매장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4곳의 무인 매장을 털다가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16살이면 오토바이 면허도 못 따는 나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시험 기준일로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만 16세가 되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였던 겁니다. 야,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고 면허도 없고 와, 그리고 도둑질까지. 근데 두 학생이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에서는 현금 47만 원이 발견됐고요. 두 친구는 나란히 특수절도와 중강도 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준강도 미수? 절도 이후에 체포를 면탈하기, 피하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했다든지 혹은 도주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 등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강도와 다름없다. 절도를 하다가 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준강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경찰에 출동을 하자 도주로를 찾으려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찾아서 뿌렸지 않았습니까? 경찰관을 향해서 뿌렸고요. 결국은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준강도 행위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게 된 이것도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4년 10월 새벽 5시경 서울 한복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 동그라미 친 안쪽에 길가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옆에 기둥 뒤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이 두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둥 뒤에 있었던 남자가 갑자기 뭐야? 앞에 있던 사람을 쳤어요. 예, 갑자기 턱을 툭 치고 도망가요. 뭐야? 성당에서 그냥 가만히 아이고야. 네, 뭘 훔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얼굴을 툭 치고 도망갑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맞은 사람은 좀 황당하죠.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여성을 성하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뒤에 2명의 남자가 따라가죠. 그 여성분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잡으러 가는 거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따라오던 남자의 얼굴을 가격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3번째 범행이에요. 어이구. 자, 그리고 이 남자는 또다시 도주합니다.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때렸고 여성을 성추행했고 뒤따라오던 사람들을 또 폭행을 했고 순식간에 범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맞은 첫 번째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자전거 훔쳤나 보다. 네, 도로의 신호를 다 무시하고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 범인입니다. 어지럽힌다, 어지럽혀. 자, 인도로도 가고 겁내 빨라. 네, 역주행도 하고 저 전기 자전거예요? 왜 이렇게 빨라? 자, 신호 위반도 그냥 쉽게 해버리고 네, 아주 위험천만한 4번째 범행. 경찰이 끈질긴 추격 끝에 이 남자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저 사건 새벽 5시경에 한 남성이 갑자기 길에 서 있는 시민의 얼굴을 때리고 아무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뛰어가서는 다시 다른 여성, 관계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일행이 쫓아오니까 폭행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면서 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이제 범칙 행위를 하죠. 역주행, 신호위반, 위험운전까지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을 피해서 고개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4차례 범행 저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남성의 범행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성의 5차 범행은 성추행한 여성의 일행을 폭행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요, 경찰이 도주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요. 도주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의 이상차기 정도만 가지고 쫓던 중이었기 때문에 남성을 잡았을 때도 범인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남성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인을 하는 주장을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렇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시민의 폭행, 그다음에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의 집은 원래 서울이 아닌데 가족들에게 갑자기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서울에 안 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추측되어 있는 이 정신질환은 이제 조현병이나 망상 같은 경우에 뭔가 지시를 받거나 계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악마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환청이나 환시로 인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런 유형의 범죄자들 제가 예전에 현직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놀랍게도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과 내가 그냥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왜곡된 인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심한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오토바이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은 주차된 차를 쳐다보더니 또 두리번 보면서 예, 그러더니 갑자기 차량에 탑니다. 운전석에 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내린 남성. 차 안에서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이 사람이 목격이 됩니다. 빨래방에 나타났습니다. 건조기 안에 뭔가를 놓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현금 다발. 돈이요? 보니까 현금 다발. 진짜로? 자, 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 세탁이네. 진짜 돈 세탁이. 야, 이 범인은 저게 진짜 되네. 예,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차량 털이범이었습니다. 예, 한적한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빈 차가 보이면 문을 열어서 차량에 있는 것들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요즘에 차에 뭐 털할 것도 없는데. 예, 차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친 차량 털이 범이 빨래방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좀 이제 황당한 그런 장면인데요. 차량 털이범이 건조기에 돈을 넣어서 말린 이유. 네. 지문도 지워요. 지문도 지워요. 그리고 빨래방을 빠져나갑니다. 유유히 도망가는 이 남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수많은 범죄를 봤지만 이런 범인은 처음 봤거든요. 저 남성이 차량 털이를 하면서 차 안에서는 현금을 다 훔쳤습니다. 그 훔친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범행을 하던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범인이 오토바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없잖아요, 오토바이는. 네. 그래서 훔친 돈들이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은 돈들 이건 말려야지. 안 그러면 또 훼손돼서 못 쓰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리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이제 세탁방에 건조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말렸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일일이 안 말리고 똑똑하네요.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 차량 털이범은 약 9개월 동안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외제 차량을 타켓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1,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역시 훔친 오토바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조기 잘못 넣으면 이게 돈이 좀 지워지고 막 그런 거. 줄어들지 않나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시절에 심지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리얼 돈 세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뭐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다가 전부 찢어지고 또 뭐 일부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지폐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났구나. 손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화폐가 2023년 기준으로 놀랍게도요.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본 것 같은데 이게 저 장수로 따지면 이 4조 원이 5억 장 정도 된답니다. 5억 장을 이렇게 쭉 이으면 에베레스트 산 16배 높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럼 만약에 지폐를 손상을 시키면 그것도 죄 아닌가요 혹시? 지폐법 이런 거. 이렇게 돈에 대한 법이 이제 한국은행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은행법에 보면 주화 훼손 금지 규정이 있어요. 주화 동전이죠. 동전을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녹이거나 파손시켜서 그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 팔거나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더 센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면 이 주화 동전은 들어가 있는 금속이 있잖아요. 네. 그 금속을 녹여서 팔았을 때 그 금속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50원짜리를 녹였는데 55원이나 6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폐 유통 자체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녹여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업자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게 주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훼손 금지 규정이 있는데 지폐는 손상시키면 자기 손해잖아요. 근데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다 충당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진짜 돈 세탁을 했네. 네. 그 말이 진짜 실제로 그냥 농담한 건데. CCTV에 포착된 범죄 현장을 경찰의 시각으로 리얼하게 분석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히든아이. 뉴스에서 한 번쯤 봤던 CCTV 영상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경찰 3명과 패널들의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의 대가인 표창원 교수와 권일윤 교수, 그리고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 세 분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세 분이 알려주는 범죄 심리와 범행 수법의 깊이 있는 해석은 꽤나 흥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용어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만이 알고 있는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 덕분에 범죄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히든아이의 핵심은 단순한 영상 분석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날카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파헤칩니다. 특히 경찰과 범죄학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왜 이 범행이 가능했는가, 범인은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평소 범죄를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도 범죄 수사물,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히든아이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리뷰 영상이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과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히든아이의 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잡은 프로그램,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인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MBC 에브리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